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경제영입니다. 오늘 저희는 2025년 6월 11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들, 그 압력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. 짧은 시간이지만 독자님께서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또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외교부터 경제, 정치, 또 산업 현장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먼저 외교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? 어제 6월 10일이었죠.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통화가 있었습니다. 이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소통인데 기자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첫 공식 소통이라는 점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. 양국 정상이 일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, 이걸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고,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있지 않습니까? 네,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. 여기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했다는 점이에요. 아, 공식 초청이요? 네, 만약 시 주석이 11월에 경주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게 무려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 겁니다. 와, 11년 만이면 정말 오래됐네요. 이게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에 정말 중요한 뭐랄까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. 그렇죠. 관계 설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. 이번 통화에서는 뭐 경제, 안보, 문화 이런 다방면에서의 교류 확대 방안들, 그리고 한반도 평화,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화였습니다. 네, 이렇게 외교적으로 큰 움직임이 있는데 한편 우리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. 성장 동력 관련해서 좀 답답한 소식도 있습니다. 연구개발, R&D 분야 얘긴데요. 우리가 예산은 정말 많이 투입하는데 이게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심각한데요. 지난해 기술 이전 계약 중에서요. 실제 매출 발생으로 이어진 경우가 19.2%밖에 안 돼요. 19.2%요. 5건 중 1건도 안 된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GDP 대비 R&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인데 결과물은 영 기대에 못 미친다.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죠. 핵심 원인으로는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가는 그 과정. 아, 데스밸리 말씀이시군요. 네, 그 기술 사업화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. 기술 사업화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일까요, 기자님?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고 이걸 시장이랑 연결해줄 전문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요.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딱 찾아서 매칭해주는 시스템도 이게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.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으로 가는 마지막 다리가 좀 부실하다 이런 뜻이군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예산 낭비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서 막히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. 네, 참 중요한 문제네요. R&D 투자 효율성 문제는 정말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연결고리 부족을 딱 짚었다는 점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제였죠.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. 내란 음모,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혜병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인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죠.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수 있는 3개의 특별 검사팀이 이게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입니다. 3개가 동시에요? 와. 네, 국회에서 이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7월 11일경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건 정치보복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상당한 긴장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저희는 양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실관계에 좀 집중하겠습니다.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건 수사 인력이나 정부 운영 차원에서도 이건 전례 없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인력 문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관심이나 정치적인 에너지가 이쪽으로 확 쏠리면서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질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. 네,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,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요구를 내놨다고 하는데요. 네, 핵심은 퇴직금 누진제 제도입 요구죠. 퇴직금 누진제요? 그게 어떤 거죠? 이게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 기간보다 근속 연수를 더 쳐주는 거예요.
최대 6년까지 더 인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제도는 과거에 공공기관 같은 데서 재정 부담 키운다, 방망경영 사례다 이런 지적받아서 이미 10여 년 전에 대부분 폐지됐던 겁니다. 아, 이미 폐지됐던 제도를 다시 요구하는 거군요. 그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. 다른 요구사항들도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기본급 15만 9천 원 인상, 그리고 작년 순이익의 30%를 성과급으로 달라. 또 정년 연장도 요구하고 있어요. 현재 만 60세인데 이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랑 연동해서 최장 만 64세까지 늘려달라는 겁니다.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네요. 근데 지금 시점이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같은데 25% 고율 관세 부과하기로 해서 실적 악화 우려도 나오는데. 맞습니다. 그런 시점이라서 노조의 이런 강한 요구가 앞으로 노사관계나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외교적으로는 한중관계 설정이라는 큰 과제가 앞에 놓여 있고요. 국내 정치적으로는 삼특검 동시가동이라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, 동시에 또 R&D 성과 활용 문제나 대기업 노사관계 같은 해묵은 경제 산업적 과제들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게 각각의 사안들이 다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? 오늘 경제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